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시국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종합부동산, 재산세까지 정리했었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부터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번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다시 내는 재산세가 종부세예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오게 되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종부세가 대폭 개편이 되다 보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문제 나오니까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뭐냐면 토지하고 주택에 한해서요. 그래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물건 중에서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것만 종부세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누진세는 토지하고 주택밖에 없죠. 그것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에 한해서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그 다음에 주택, 이것만 종부세에서 과세가 되고, 별도 합산 토지는 얼마 초과 있을 때? 80억 초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 초과고요. 주택은 6억 초과입니다. 기준금액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꿔서 말한다 그러면 일단 건축물은 종부세에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하고 사치성 재산은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 0.07%짜리, 0.2%짜리, 4%짜리 외우시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우리 0.07%짜리에 뭐가 있었어요? 농지, 목장, 임야. 0.2%짜리가 공장, 염전, 터미널. 4%짜리가 사치성.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종부세에서 과세가 안 돼요. 단 고급주택은 사치성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계산구조에 보시면, 자, 계산구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하고 마찬가지로 매년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몇 프로냐면 80%예요. 재산세가 몇 프로였어요? 60, 70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60%고 토지 건축물은 70%였고요.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면 그냥 80%입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 1주택자에 한해서는 혜택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표에서 제일 오른쪽에 1주택자에 대해서 그것도 단독 명의일 때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공제 3억 원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건 오직 몇 주택자에 대해서만 해준다? 1주택자에 대해서요. 그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3번에 1세대 1주택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우리 1주택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양가로 1번에 보시면은 판단해서 동그라미 1번. 혼인 나오죠?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하고 똑같아요. 몇 년간은 1주택으로 보느냐? 5년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동거봉양이 나오면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래서 자,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러면 1주택 혜택은 몇 년간 유지가 되느냐? 10년간 유지가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기초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뭐 기초공제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3억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만 60세 이상이면은 뭘 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3번에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만 60세가 딱 나와요. 그러면 5년 단위로 갑니다.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공제를 해주고 보유기간도 5년 단위입니다.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만 60세 이상이 나왔다.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물건이 1주택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요. 아셨죠? 만 60세 이상일 때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놓고 틀리게 줄 때는 꼭 토지를 줘요. 토지를.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몇 년을 보유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몇 주택자만 가능하다? 1주택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장기간 보유를 했었을 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한번 혜택이 주어져요. 또 하나가 양도소득세에서 한 번 더 혜택이 주어지죠. 그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무슨 혜택을 주느냐? 세액에서 공제가 들어가요. 세액에서. 대신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세금 계산이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세액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가 어디에서 공제가 돼요? 여기에서 공제가 한번 되는 경우. 그걸 세액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다 계산한 다음에 공제해 주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과세표준 계산하기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과표 계산하기 전에 공제가 들어가고 종부세에서는 세액 계산한 후에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는 오직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되더라. 토지는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줘요. 오직 몇 주택자만 1주택자. 그것도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예요. 5년 이상. 그에 반해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까지 다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입주권까지요. 이 토지 건물 안에 주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부동산이라고 생긴 것은 다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동산 중에서 오직 뭔만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1주택자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주택자도 안 해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 줘요? 그렇죠? 3년 이상 보유할 때 주는 거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이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서 양가로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비과세 등이라고 해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뭐 해준다? 준용한다. 즉 따른다 이 소리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어차피 재산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에서 부과를 해요? 종부세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에서도 그대로 비과세예요. 재산세에서 감면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뭐가 돼요? 감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만 낼까요? 법인도 낼까요? 개인, 법인 다 냅니다. 아셨죠? 그것도 거주자만 낼까요? 비거주자도 낼까요?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다 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내는 거예요. 오직 소득세만 개인, 법인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라고 하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개인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개인도 납세무가 있고 법인도 납세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개인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거주자라는 사람과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거주자는 당연히 어디가 납세지예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갑니다. 대신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소득도 없으면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주소지나 거소지로 가는 경우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지금 이게 국세잖아요. 국세니까 사람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지방세였으면 사람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가요? 물건 소재지로 가죠. 물건 소재지.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세 납세지가 어디냐? 지방세는 누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어디에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아셨죠? 국세는 누가 걷어들여요? 국가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삽니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국세는 사람 주소지로 가야 되고 지방세는요 물건 소재지로 가야 되고요. 이게 지금 국세니까 거주자 주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부가징수가 나와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할까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할까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단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세금 중에 유일하게 신고 선택이 가능한 세금이 얘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정부가 결정을 해서 고지서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재산세는 이게 안 돼요. 재산세는 오직 뭘 받아서 내기만 해야 돼요? 고지서 받아서 내는 것밖에 없어요. 신고 납부 선택이 안 되고요. 그때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내느냐? 12월 달에 냅니다. 그것도 1일부터 며칠까지요? 15일까지. 고지서 받아서 내든 신고 납부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되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지서 받아서 내도 1일부터 15일, 신고 납부를 해도 1일부터 15일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는, 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때 신고 기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습니다. 60일짜리가 하나 있고 6개월이나 9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짜리가 하나 있고 30일짜리가 하나 있었죠.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기간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등기하기 전까지죠. 이후에 추가로 낼 때만 30일짜리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고지서 받아서 내죠. 그때 재산세 고지서상 납부기간은 언제예요? 7월달하고 9월달 2개뿐이죠. 그리고 내는 날짜는 16일부터 말일까지, 항상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몇 월 달에 내요? 12월 달에 냅니다. 12월 달에. 그것도 며칠부터? 1일부터 15일까지죠.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2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3개월짜리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요. 다음 연도 5월 달이에요. 그것도 며칠부터? 1일부터 31일까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 기간하고 고지서상 납부 기간을 정확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나와야 될 날짜가 양도소득세에서 나온다거나 양도소득세에서 나와야 될 날짜가 취득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아셨죠? 두 번째,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세는 7월, 9월이고 종부세는요 12월입니다.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이고 종부세는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기한하고 고지서상 납부기간은 타이틀은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 유일하게 중복되는 게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하고요. 딱 두 개만 중복이 돼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분할납부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물납제도는 없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분할납부하고 물납이 다 있지만 종부세는요. 분할납부 제도는 있어도 물납제도는 없어요. 그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6번에 소득세. 자, 우리가 소득세는 시험지에서 기본 6문제입니다. 소득세 통틀어서. 자, 첫 번째 일단 납세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소득세부터는 이제 누구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어요? 개인에 한해서요. 개인에 한해서. 법인은 법인세를 낼 거니까. 그때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요. 한 사람은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과세 범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거주자가 나오면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 납세무를 집니다. 그에 반해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무를 지고요.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국내라고 나와요. 국내라고 나오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무조건 납세무가 있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오직 누구에 한해서요? 거주자에 한해서요.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말하느냐? 자, 거주자란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를 두거나 또는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거주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세법에서는 국적으로 따지지는 않아요. 무조건 뭘로 따지느냐? 사실관계로 따져요. 그래서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뭘 둔 자? 거소를 둔 자예요. 그래서 거소할 때 거자하고 주소할 때 주자 묶어서 거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다 세금 내셔야 돼요. 대신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 땅에서 번 돈은 세금 내고 나가야죠. 대신 자기 나라에 가서 번 돈까지 우리나라에 낼 필요는 없죠.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잘 보고요. 국내는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납세무가 있다라고 하시고요. 국외에 대해서는 오직 누구에 한해서만? 거주자에 한해서만. 그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거주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소가 나오는지 거소가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아셨죠? 자, 주소를 두거나 해요. 그 말은요. 주소가 있어도 되고 주소가 없어도 뭐가 있으면? 거소가 있으면 거주자라고요. 그때 거소를 판단할 때는 자 주소를 판단할 때는 그냥 주소를 두게 되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근데 주소가 없으면 뭘 따진다? 거소를 따지는데 거소는 무조건 183일을 따져요. 그러니까 183일이라는 글자 숫자는 오직 뭘 판단할 때만 쓰는 숫자다. 거소를 판단할 때만 쓰는 숫자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거주자란 183일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183일하고 주소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183일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거소하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 거주자로 빼요. 그러면 주소가 없는 사람 남죠. 그 주소가 없는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에 머문 지 6개월이 된 사람들을 다 거주자로 빼는 거예요. 거소라는 것은 머문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183일은 6개월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365를 2로 나누면 182.5일이에요. 반올림해서 183일이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83일이 나왔을 때 주소가 나오는지 거소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주자의 납세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되거나 거소지가 되는 거예요. 왜? 주소나 거소가 있어야 거주자가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이때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죠.
그때 183일은 몇 과세기간으로 따진다? 1과세기간으로 따집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단위로 따진다고요. 1년 단위. 작년까지는 이게 2과세기간으로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해요. 이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 입국을 해서 이때 출국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주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요때 입국을 해서 이때 출국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200일이에요. 작년까지는 이랬으면은 두 과세 기간에 걸쳐서 183일이 넘었으니까 뭐가 돼요? 거주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안 간다고요.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따로 따져요. 여기가 183일이 안 되고 여기도 183일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비거주자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몇 과세기간으로 따진다? 1과세기간으로 판단한다. 2과세기간이 아니고 183일 여부를 따질 때 꼭 주의를 좀 해주시고 자 그때 자 과세 범위에서 보시면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무가 있죠.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자, 거주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그러면은 맞죠? 거주자니까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 있는 거 맞죠? 자, 근데 만약에 국외 소득이 아니라 국외 양도 소득이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국외 소득이니까 누구한테만 납세무가 있어요? 당연히 거주자인 사람한테만 납세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슨 단서가 하나 더 붙었어요? 양도라는 단서가 하나 더 붙었죠. 요 양도가 붙게 되면은 그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거주자이면 무조건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데 국외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거주자 중에서도 몇 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내에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거주자라고요. 근데 국내에 주소를 둔 지 몇 년 되셨냐고요? 몇 년 되셨어요? 좀 되긴 되셨죠? 그죠? 예. 근데 5년은 넘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주자임과 동시에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납세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자, 국내에 주소를 둔 지 아직 5년이 채 안 됐어요. 거주자예요, 아니에요? 거주자는 맞다고요. 거주자는 맞는데 국외 양도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다고요. 국외 양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지 5년이 안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죠? 한 사람은 태어난 지 5년 안 된 애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문제는 자, 그거 외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죠.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 그죠? 우리나라로 이민 온 지 아직 5년이 안 된 사람.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을 정착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원래 자기가 살던 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조달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때까지는 봐줄게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당신네 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건들지 않을게요. 몇 년간은? 5년간은 건들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국외소득이라고 나오면 굳이 5년 이상이라는 말 안 나와도 돼요. 근데 국외 양도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5년이라는 단서 꼭 붙어야 돼요. 일단 거주자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아셨죠? 자,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가 납세지냐? 거주자니까 당연히 주소지입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주소지가 2개 이상이면 어디로 하느냐면 주민등록에 등록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몇 개만 등록할 수 있어요? 하나밖에 등록이 안 돼요. 바로 그곳으로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쇼핑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주소지 적어요, 안 적어요? 적잖아요. 배달될 배송지를 적죠. 거기에 보면 주소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여기도 적어놓고 저기도 적어놓고 내가 필요한 거 친구 집도 적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는 주소지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중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냥 주민등록에 등록된 곳으로 간다 이야기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거소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때 거소가 2개 이상이면 그때는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이에요. 진짜 살고 있는 곳. 거소는 2개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입국카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때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그거 쓰죠? 그게 거소지예요, 그게. 근데 그게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소 등록이. 그러면 주로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주소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소지가 2개 이상이면 주민등록으로 가시고, 거소지가 2개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밀접한 곳으로 가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주소면 무조건 뭘로 가시라고요? 주민등록으로 가시라고요. 주소는 당연히. 거소가 2개이면 생활관계가 밀접한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주소인지 거소인지 꼭 동그라미 치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주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거소를 적어줄 때가 있고, 거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서 주소를 적어줄 때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 외우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죠. 그리고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를 잘 보세요. 어디가 납세지예요? 국내 사업장소재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눈 씻고 찾아봐도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거주자가 나왔는데 납세지를 물어볼 때 비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비거주자의 주소지는 어딘 줄 아세요? 외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으면 당연히 어디가 주소가 있을까요? 그러면 외국의 세무서가 납세지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거주자한테서만 쓰는 표현. 비거주자한테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종부세도 아까. 그래서 아까 종부세에서도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전환식이 있죠. 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주소를 둬야 돼요. 아니면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소 뒤에는 183일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비거주자인데 대한민국 거주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주소 만들면 돼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머문 지 며칠이 되면 돼요. 183일이 되면 되고, 언제부터 거주자로 전환되느냐? 그 날부터예요. 그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니고.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려면 우리나라를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느냐?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예요.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부터가 아니라 출국한 날에 뭐부터?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주자가 나아요? 비거주자가 나아요? 당연히 거주자가 세금 더 많이 걷잖아요. 비거주자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로 만들 때는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고, 비거주자로 내쫓을 때는요, 하루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에 2번에 자,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 올해 타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납세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보셔야 될 게, 양가로 1번에 공동사업 나와 있죠. 만약에 공동사업이 나온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끝에 가서 보시면은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해야 돼요. 사업장별로. 근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요,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느냐? 납세의무를 물어봤죠.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
자, 소득금액은 누가? 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장별로. 납세무는 누가? 사업자가. 자, 소득세는 사람이 낼까요? 사업장이 낼까요? 사람이 낼까요? 장소가 낼까요? 사람이 내요.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라고요. 근데 소득금액은 처음부터 사업자별로 계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업장을 운영을 해서 일단 돈을 벌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포장마차를 해요. 그래서 오늘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죠.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 100만 원을 50만 원씩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장사해야죠. 그러니까 내일 쓸 재료비라든지 나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내일 쓸 비용을 각출해요? 그 짓거리 안 하죠. 100만 원에서 내일 쓸 돈을 아예 빼고 나서 남은 돈을 나누죠. 그 이야기라고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는 것은 사업장 전체에서 계산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으면 이익이 남으면 그게 소득이거든요. 이제 그걸 서로 쪼개가라고요. 그리고 각자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요. 세금 낼 때는. 그러니까 납세물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업자가 지는 건데 일단 소득금액은 사업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업장 모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하나씩 계산해라. 거기에 내가 이제 얼마를 출자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은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는 사업자별로. 구분 잘해주세요. 양가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 자산이 납세물을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주자.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공동으로 가지고 있대요. 근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누가? 사업자가 납세물을 지는 거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 이걸 팔았다. 그러면 누가? 거주자가 납세물을 지는 거고 납세물은 둘 다 공통점은요. 사람이 납세물을 진다고. 사람이. 근데 여기는 사업이니까 사업자라고 표현한 거고 사람을. 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라고 사업이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고 거주자라고 표현한 거고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낸다고요. 내가 내는데 이게 사업이면 나를 사업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게 사업이 아니면 나를 그냥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주자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주자. 뭘 물어봤다면 납세 의무, 납세물은 누가 집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당연히 소득세는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사람이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당연히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그렇죠. 상속인이 납세물을 져야죠. 이건 상식이에요. 설마 아니 피상속인이 납세물을 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상속인도 자기가 번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사망하신 분의 소득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소득하고 합해서 계산해야 돼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야 돼요? 당연하죠. 따로따로죠. 그래서 두 번째 구분 계산한다고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분 건 그분대로 계산하고 내 건 내 거대로 계산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뭐 해주는 것뿐이에요. 대신 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납세무는 누가 지고? 상속인이 납세무를 지는데 내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양가로 4번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혹시 기억나세요?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경우 내가 내 거 팔았다, 내가 네 거 팔았다, 네가 네 거 팔았다. 예. 거기에서 2월 과세하고 부인 규정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산을 취득을 해서 무엇을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이를 팔았어요. 그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자, 근데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이에요. 자, 이 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이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5년 이내예요. 그러면 무슨 요건 충족했어요? 2월 과세 요건 충족했죠? 그러면 누가? 증여받은 자가 누구 걸?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자가 납세무자죠? 그때 이 사람을 물어본다고요. 그렇다면 증여자는 납세무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요. 납세무 없어요. 아시겠죠? 자, 또 하나. 자산을 취득을 해서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를 증여받아서 다시 양도했어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근데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이 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고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5년 이내예요. 그로 인해서 세부담이 감소했다면 을이 증여받아서 양도한 걸 부인하고 누가? 갑이 자기가 직접 하는 걸로 봐요. 요게 무슨 규정이에요? 요게 부인 규정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 즉 바꿔서 말하면 증여자예요. 증여자. 그때 이 사람을 물어본다고요. 납세 의무가. 그러면 증여받은 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여기는 있다고요. 왜? 부인 규정은 연대 납세무가 있고 2월 과세는 연대 납세무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거잖아요. 부인 규정에 따라서 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자는 납세무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2월 과세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증여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고 부인 규정은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부인 규정은 글자 그대로 부인했죠. 뭘 부인한 거예요? 양도한 걸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양도자를. 지금 여기서 누가 양도했는데? 을이 양도했잖아요. 을이 실제로. 그걸 부인해버렸다고요. 그러면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으로 가는 거고 증여자로 가는 거고 2월 과세는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양도한 사람 을이 내는 거예요, 을이. 그리고 양도한 사람이 내면 양도한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딴 사람이 대신 책임져 줄 일은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는 얘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양도한 돈은 얘가 들고 있는데 세금은 누구 보고 내려요? 갑 보고 내려요. 그러면 얘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같이 책임져 주라고 하는 거고. 내가 팔았는데 내가 부인당하면 그게 부인 규정이고 내가 팔았는데 그걸 인정해 주면서 한 달에 건너서 과세하는 게 2월 과세고.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그대로 넘겨서 어디로 잠깐 오시냐면 52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52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죠. 그 표에 보시면 2월 과세하고 부인 규정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거기에 납세의무자 쪽 잘 보세요. 2월 과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수증자예요. 즉 증여받은 자라고요. 그 다음에 부인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누구고요? 증여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밑에 연대 납세의무가 문제예요. 바로 이 연대 납세의무는 누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외의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2월 과서에서 연대납세의무는 누구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갑, 즉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부인규정에서는 연대납세의무는 누구를 물어봐요? 증여받은 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어본다고요. 증여받은 자. 왜? 누가 납세의무자니까?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증여받은 자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하시라고요. 유일하게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가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때 요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2페이지에 보죠. 자, 32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에 과세기간 나와 있죠? 자,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인데 딱 두 개만 중간에 끊겨요. 어떤 경우냐면 사망했을 때하고 뭐 했을 때하고 출국했을 때하고요. 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망은 언제까지? 사망일까지 과세기간이. 출국은 언제까지? 출국일까지예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셨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는 아시죠? 사망하고 출국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 나라에서 한번 사라져 보세요. 이 나라에서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 개업을 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도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망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그 날까지예요. 그 날까지. 그래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가 나오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건설업에서 자 일단 사업소득의 종류를 잘 보세요.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건설업이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이 문제 잘 나오거든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해놓고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줘요.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이 맞아요. 근데 그게 누가 팔았으면? 건설업자가 팔았으면 그때는 사업소득이라고요.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설업자가 팔았다. 그러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당연히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인데 그때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밑에 과세 대상을 잘 보세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과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지금 소득세가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게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 중에 기타소득까지 묶어서 이걸 무슨 소득이라고 하느냐? 이걸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득들은 다 묶어서 과세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해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그래서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 종류는 세 종류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아시겠어요? 그때 건설업자가 양도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물어봤을 때 건설업이 나오면 무조건 양도소득 아니에요. 두 번째,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도 여기에요.
아시겠죠? 임대업자가 양도하는 것은 양도예요.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것은 사업이고. 미치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설업자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판매가 양도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자한테는 판매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가 양도하면 무슨 소득인 거예요? 사업소득인 거예요. 임대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임대업자한테 사업은? 임대죠. 그러니까 임대에서 나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인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어요. 그렇죠. 임대업자가 양도는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임대업자한테 양도는 사업이 아니죠. 사업이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는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임대는. 양도는 건설업자가 양도했으면 무슨 소득이고? 사업소득이고 건설업자 아닌 사람들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임대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모든 임대가 사업소득이다 그러지 마세요.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하고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부동산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를 하잖아요. 자, 임대를 했었을 때 부동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입니다. 임대. 양도 말고 지금 부동산을 임대하면 무조건 사업소득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걸 말한다고요. 이걸 대여해도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단 권리 중에서 딱 하나만 제외하고 공익사업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만 공익사업이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만 기타소득으로 가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대여했다. 그러면 이건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유가증권을. 주식 대여 등이 있거든요. 주식을 대여하고 나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업소득하고 관련이 되려면 무조건 부동산이 걸려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그게 사업소득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동산을 대여하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뭐가 나오더라도 부동산은 다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허가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이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권이 나오든 전세권이 나오든 지역권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지상권 대여, 전세권 대여 뭐가 나오든 전부 무슨 소득? 사업소득에 전부 무조건. 여기도 무조건. 딱 하나만 제외돼요. 뭔만? 공익하고 관련돼 있으면 공익사업. 이 단서가 들어가면 그때는 기타소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지역권 대여라고 나오면 무슨 소득으로 보시는데?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는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했다. 그러면은 기타소득으로 보시라고. 일단 사업소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타시험에서 유가증권 대여를 물어봤어요. 유가증권을 대여를 했다. 사업소득이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사업소득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만약에 골동품을 대여했다. 그러면 무슨 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여가 다 사업소득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자, 일단 소득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에서 임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경비를 빼서 계산해요. 요때 요 수익 금액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 수익 금액에 당연히 임대에서 받은 임대료 수입으로 잡아야죠. 문제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원래 수입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보증금은 부채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보증금이 재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을 해요. 다시. 그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배우셨죠? 다른 시간에 배웠잖아요. 세법에서는 안 배웠고.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상 보증금도 임대료의 일종으로 보자. 그래서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간주 임대료라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간주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입으로 잡고, 그거 외에 임대한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나중에 탔다. 그때 보험 차익이 발생해요. 그것도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잡고요. 공과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다 해서 월 1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납부액은 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아예 고정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데가 있죠. 그러면 납부액보다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받을 때도 있고요. 만약에 더 받은 게 있으면 그건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이론상. 실무에서 누가 미쳤다고 그걸 수입으로 잡아요? 그냥 자기가 써먹는 거죠. 네. 자, 그때 임대료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밑에 표를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임대료 부분을 과세할 거냐 말 거냐. 자, 총 수익금액의 산이 파느냐 마느냐 이 문제. 여기에 산이 파느냐 마느냐 이 문제거든요. 요 수입으로 잡게 되면, 산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과세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 산입하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물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물건이 상업용 건물 또는 상가 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입으로 잡아요. 임대료 전체 다 수입으로 잡고 간주 임대료 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요. 문제는 주택이 문제예요. 주택이. 물건이 주택이 나오면 보증금 쪽하고 임대료 쪽하고 확실하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쪽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택이 3개 이상 있어야 돼요. 3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요. 만약에 주택이 1개이거나 2개라면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되더라도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요. 수익금액으로 안 잡는다고요. 아셨어요? 3주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지 않으면 역시 간주 임대료 계산했을 때 수익금액을요. 총수익금액으로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에요. 똘똘한 한 채가 낫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15억 전세금 받고 내줬잖아요. 세금 없다고요. 왜? 집이 몇 채니까? 한 채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과세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5억짜리 주택 4채를 5억짜리 주택 4채를 전세로 내주고 보증금을 5억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거고, 20억짜리 한 채를 전세금 10억 받고 내놨다. 그러면 세금 안 내고. 그래서 똑똑한 한 채가 낫다라는 거예요. 세금도 다 피해가고, 그리고 종부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집 팔고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라고 나오면 반드시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초과고, 임대료는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비과세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주택 임대예요. 1주택. 그래서 1주택 임대가 나오게 되면 임대료 부분 비과세입니다. 단 그 집이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주택이면 과세가 돼요. 과세가. 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전세로 내놓는 방법. 그때는 보증금만 받았단 소리죠. 월세만 내는 방법. 그건 월세만 받았단 소리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내는 방법. 이게 보통 반전세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전세로 내놓든 반전세로 냈든 그냥 단순 월세로 냈든 보증금 쪽은 보증금만 판단하고요. 월세는 월세만 판단하라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몇 주택 이상일 때만 3주택 이상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야 돼요. 그때 3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주택 수. 내가 집이 4채인데 그중에 2채만 임대해요. 그래도 지금 3주택 이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보유주택 수가 몇 개 이상이고 3개 이상이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를 임대를 하든 2개를 임대를 하든 3개를 다 임대를 하든 상관없이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뭐가 됐을 때? 초과예요.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자는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때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수익금액에 산입하죠. 그 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1주택 임대만 아니면 무조건 과세.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시험지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채는 전세로 냈고요. 나머지 한 채는 예를 들어서 월세로 냈다. 시험지에서 이렇게 나왔다. 자, 이때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에요. 과세한다 안 한다? 그래요. 이건 과세 안 한다고요. 왜? 2주택자밖에 안 되니까. 이게 5억이든 200억이든 3천억이든 과세 안 한다고요. 일단 요게 몇 주택자가 돼야 돼요? 3주택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과세 안 하고 이쪽은요? 이쪽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이 금액이 올해까지만 요게 2천만 원 이하면 올해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올해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증금 쪽은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택만 가는 그래요. 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3억 원 초과일 때만 과세돼요. 자, 임대료 쪽. 임대료 쪽을 판단할 때는 일단 1주택 임대냐 아니냐 먼저 판단해야 돼요. 1주택이면 뭘 받아요? 무조건 비과세예요. 물론 고가주택하고 국외주택 제외하고. 1주택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내가 2주택자냐 3주택자냐 4주택자냐 의미 없어요. 그건 보증금 쪽 따질 때. 임대료 쪽은 1주택자예요? 아니에요만 따지면 돼요. 1주택자가 아니면 올해부터는 올해까지만 2천만 원 그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예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과세예요. 아셨죠? 네. 자, 여기는 2천만 원이 넘어도 비과세고 여기는. 자, 그래서 이때 1주택 여부 판단할 때 다음 장 넘겨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비과세에서 1주택 여부 판단할 때 배우자의 주택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합산해서 판단하라고요. 배우자 주택은. 자, 그래서 시험지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예요. 부부가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다. 한 개씩 소유하고 있고 그중 1주택을 임대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왜? 부부인데 배우자죠. 각각 하나씩이니까 네 하나 나 하나 이러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1주택이지만 부부는 합쳐서 따진다고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은 1주택자가 아니란 소리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주택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유주택수로 따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는데 1,800만 원이라고 줬어요.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요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러고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여도 과세예요. 내년부터는 과세가 돼요. 근데 어차피 뭐 올해 다 합격하실 거잖아요. 내년 건 몰라도 되잖아요. 저만 주관한 거죠, 저만. 내년에 이걸 또 설명하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정도쯤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34페이지에 위에 올라가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고가주택이 되면은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가주택은 얼마짜리 주택을 말해요? 9억 초과인데 뭐가 9억 초과예요? 아니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기준시가 9억 초과예요. 기준시가. 왜 기준시가인지 아시겠어요? 임대니까. 양도였으면은 실거래가 9억 초과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실거래가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래금액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도는 거래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그러니까 양도는 실거래가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에서 기준시가 나오면 틀려요.
근데 임대는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임대에서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따지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따지는 거예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임대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표현을 하고 양도에서는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고가주택이 되면 세금 낸다 안 낸다? 내는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도 고가주택이 되면 세금 내잖아요. 임대에서도 1주택, 고가주택은 1주택일 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1주택 임대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인데 그게 무슨 주택이면 과세한다고요? 고가주택이면 과세한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1주택자가 기준시가 10억 원짜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러면 기준시가 10억짜리 1주택이면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고가주택 맞죠? 이 사람이 전세로 냈어요. 주택을.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보증금 쪽은 전세는 보증금이죠. 보증금 쪽은 고가주택을 따지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고가주택은 무조건 몇 주택이니까? 1주택이니까 전세로 내놓으면 세금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똘똘한 한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요즘 전세로 내려면 거의 40억에 내놓을 수 있어요. 50억짜리 한 채를요. 40억에 전세 내놓으면요. 세금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왜? 집이 몇 채니까? 한 채니까. 근데 그걸 월세로 내면은 세금 쏟아진다고요. 그러니 비싼 집일수록 월세로 안 내놓죠. 당연히 뭘로 낼까요? 전세로 내겠죠. 전세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요즘 다시 월세에서 지금 전세로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값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월세는 지금 약간씩요. 조정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요. 네. 세금 무서워서 그래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결손금 및 2월 결손금 공제 있죠. 요거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주거용 임대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뭐 한다? 공제한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일단 요 라인은 못 넘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는 여기에 들어오죠. 자, 부동산 임대라고 가정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결손, 즉 손해봤다고요. 수입보다 경비가 더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잔액이 마이너스 잔액 남죠. 요걸 결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를 냈는데 계속 임대가 안 나가면서 공실로 계속 있었어요. 공실로. 그러다가 11월 달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수입은 딱 2달 수입밖에 없는데 지금 경비는 1년 동안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수입보다 경비가 클 수도 있다고요. 또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또 경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보다 경비가 클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발생하는 결손은 그걸 결손이라 그래요. 같은 해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안 해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임대 부분은 결손이 발생을 했고 양도 부분은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결손은 여기에서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데 해주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주택만 풀어줬어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라고 나왔을 때만 다른 종합소득에서 뭐 한다? 공제된다고.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이렇게 나왔다.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임대를 했어요. 자,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요. 상가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상가 임대 외에 직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있었고 뭐 이자소득 등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결손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된다 안 된다? 못 받는다고요. 이거 공제 못 받는다고요. 아셨죠? 근데 나는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요. 자,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손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나는 이거 외에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근로소득도 있고 또 이자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결손은 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원래 공제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공제되는 경우는 얘만 된다고. 얘만. 무슨 글자가 들어갔을 때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그리고 올해 못 받았어요. 공제를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임대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해줘요. 2월이라는 말이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예요. 참고로 2월 공제가 안 되는 게 얘예요. 얘. 요게 2월 공제가 안 돼요. 얘가. 여기는 2월 공제 다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는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유일하게 얘만 안 해줘. 얘만.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결손은 다음 연도로 2월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는 안 해준다고요. 근데 여기는 해준다고요. 그게 상가든 뭐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2월 공제는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2월 공제는. 그게 지금 2번이에요. 몇 년간 되느냐? 10년간 돼요. 10년간. 아셨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은 해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뭐만 되고 주거용 건물만 되고 다른 것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안 되고. 그러니까 상가 임대는 올해 결손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 그 상가 계속 임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 그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돼요. 그 다음 연도에 공제되고. 근데 주택임대는 올해 결손이 나왔으면 올해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해보고 또 주택임대에서 나온 내년 소득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주택은 올해도 공제되고 내년에도 공제되고 상가는 올해 공제 안 되고 내년에 공제되고 그거 못 받으면 또 그 다음 연도에 공제되고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올해 발생한 손해는 뭐라 그래요? 결손금이라 그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발생하는 손해가 다 공제 못 받아서 넘어온 손해를 뭐라 그래요? 2월 결손금이라 그래요.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손해본 게 결손 나온 게 아직 다 공제 못 받아서 넘어온 게 있고 올해도 손해를 봤어요. 올해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 결손도 발생했고 전년도에 넘어온 2월 결손금도 있고 그러면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서 어떤 것부터 공제해 줄까? 올해 거부터 해줄까? 전에 게 못 받아서 넘어온 것부터 해줄까? 그게 3번 이야기예요. 올해 거부터 해주라고요. 올해 발생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끝에 가서 무엇부터 해준다? 결손금부터 공제해준다고요.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양도소득으로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